네, 안녕하십니까. 이모작 생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제가 이번 노후의 은퇴 설계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본인이 삼루타를 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교수인 다니엘 리그네가 나쁜 사회라는 책에서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시작점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작점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노후 설계를 하시면서 속도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을 하지 마시고요. 일정한 방향을 하나 세우셔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쉼 없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후 설계, 은퇴 설계에서 성공을 하려면 친구가 많을수록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시면요, 친구가 많을수록 덜 아프고 더 오래 산다라는 게 가장 객관적인 통계치로 또 나온 하나의 연구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네트워킹은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하나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저희가 이제 친한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 또는 기회, 그리고 생각 등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발전을 저희가 하기 힘들다라는 게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저희가 약한 유대 관계가 보다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오랜 동안 한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예전에 직장에 다녔던 분들하고 끊임없이 계속 교류를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너무 한 곳에만 몰입이 되게 되면 다른 쪽 세상까지 균형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테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저희가 이제 모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으고 자녀분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게 우리가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고요. 재테크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공적인 재테크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재테크나 노후 설계의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게 현실 가능한 목표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노후가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에 좀 불편함이 많이 따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갈 때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정도의 재력을 좀 가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소고기 한우를 부담 없이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목표가 되게 되면 굉장히 재테크가 쉬워지고 본인도 달성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는 보다 더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하나의 방안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지만요, 몇 가지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마다 저희가 정해진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쉽게 소비하는 습관이 있고요. 지금 써도 다음 달에 또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소득을 올리려는 계획보다는 저축에 너무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정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 언젠가 이게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누군가 적금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무작정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적금은 또 깨기 쉬워요. 계속 모아둔 돈이 또 금방 또 깨지기 쉽고, 그래서 저희가 성취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단계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돈을 벌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실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할 때 주변인들의 말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왜냐? 누군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분 말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분이 하는 그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뭐 편안한 수준이고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에 만족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월급쟁이가 이제 부자가 되기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 월급쟁이들이 부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부자의 꿈을 꾸시고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일반적인 직장인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공기업, 공무원 직원이 아니시면요, 일반적인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대부분 다 1차적인 직장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1차적인 직장을 퇴직하는 시점에 자녀들 나이가 보통 20대 초반이고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이 필요한 하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요. 예전에 있었던 1차적인 직장보다 더 낮은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시게 되는데 급여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생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보통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직장에서 또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 3차 직장을 가게 되고 또 그다음 직장에 또 급여가 조금 인하되면서 3차 직장을 가면서 63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까지 굉장히 10년 동안 급격한 자산의 감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후의 빈곤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준비성 있게 겪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산 관리, 재테크가 굉장히 쉬워 보이죠. 누군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쉽지만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 자산 관리하고 재테크입니다. 노후 설계도 물론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그렇게 이렇게 일이 발생을 하게 됐냐? 우리가 너무나 반듯하게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나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죠. 그렇지만 재무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어도 계속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따름이었지 본인의 노후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한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재무 관리를 진지하게 학습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무 설계나 재무 관리에 노출이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 보험회사들이 본인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권유하는 그 시기가 우리가 노출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그 시기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받기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장에 보통 한 30년 정도 이제 다닌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한 20대 이제 중반에서 한 50대 초반 중반. 근데 직장을 다니게 되면요.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장이든지 억대 연봉이라도 우리가 월급을 받아보면 생활비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계속 이제 우리가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이제 저축을 못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이제 퇴직을 하고도 또 30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직장 30년 동안에 총 60년 동안의 생활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이제 조금 한번 거꾸로 한번 되돌려 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30년 동안에 50%의 생활비를 우리가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저축을 하시는 거는 추천하실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그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그 우리나라 한국 원화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지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다,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메이저 플레이어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서민들이 생각하는 개미들의 투자는 이기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일반적인 주식이나 펀드 시장이다. 결국은 우리가 30년 동안에 이 50%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을 통해서 현금 자산을 계속 확보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 자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본다면 아주 쉽게 정의를 하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본인이 수익을 좀 올렸다 그러시면요, 그 돈을 계속 주식에 담아 놓으시면 그 원금을 상실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식으로 우리가 번 돈을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실물을 자산을 담는 그릇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일정한 물가가 상승되는 이런 가치들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산 관리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한 푼 벌면 두 푼이 나간다. 돈이 들어와도 그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이 돈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분들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시지만 저희가 도시에서 살려면 꼭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와 배우자의 적정 생활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들은 일반적인 도시민들의 수준이고요. 각 개인별로 각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집에만 있는 동면성인가, 아니면 활동적으로 바깥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노후 생활비 자체가 거의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 이제 정부 통계를 보시면 2인 생활 기준으로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다 동면성 기준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본인이 활동서이면 여기에서 보통 한 30% 정도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단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일반적인 증권사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한테 의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그 제1금융권에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그 예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담 PB가 있을 겁니다. 전담 PB들한테도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또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하나의 또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유료로 재무설계 전문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동네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기 있는 분들도 전문가 그룹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전문가 그룹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전문가이지 이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측은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 본인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미래를 맡긴다. 우선은 쉬워 보이죠. 그렇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지식으로 그 재무 설계나 재테크에 대해서 명확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되는 게 재무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리나 운전을 누군가에 맡겨서 언제까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리나 운전처럼요. 그래서 이 재무 관리나 재테크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한 가지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게 필요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시라. 특히 이제 종이신문을 평소에 구독을 하시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만 본인이 투자하시게 되면 미래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만의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종이신문인가? 종이신문은 모든 그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경제 흐름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바일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그 정보만 선택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만의 경제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본인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경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북스마트라고 하는데요. 책으로만 배우는 지식, 북스마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길에서 몸으로 우리가 이제 부딪혀서 배우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딥 스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 보시는, 그래서 이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 우리에게 진짜 지식이다. 단순히 그냥 책에 활자화만 된 지식들은 큰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만의 노후 설계 아니면 재무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그만 건수라도 본인 스스로 한 번씩 재무 설계나 재테크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보다 더 큰 그 본인만의 그 노하우 그리고 경험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운 걸 다시 실행을 하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후 설계, 재무 설계가 이게 본인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도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종합적인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자녀가 먼저 태어나게 되면 저희가 출생 시에 2천만 원까지 증여가 됩니다. 증여가 비과세 증여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고 2천만 원까지 되고, 또 11세 되면 2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21세 성년이 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그리고 31세 되면 또 5천만 원까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31세까지 계속 그 10년에 한 번씩 돈을 주게 되면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건 합법적인, 제가 세법상으로 이제 보장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1억 4천의 이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30년 동안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그 자녀 명의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느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금 출처 조사하고 그리고 재테크에도 굉장히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테크의 또 하나의 시작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벌어야지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자녀분들이 30세 미만 미혼 자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인 경우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주 분리라는 것은 그 보통 행정상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정부 24에 들어가서 전입 신고를 하고 그냥 세대주 확인을 하는 이 행정상의 세대주 분리만을 의미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법상의 세대주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법상이란 뭐냐? 30세 이상은 항상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한 자녀들은 세법상의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30세 미만의 미혼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고요.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 정도를 본인이 소득이 입증이 돼야지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997만 원 정도의 소득이 확보가 되면 그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서류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 1년 내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무 신고를 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확보를 해야지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가 그럼 어떨 때 제가 사용이 되냐? 만약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녀가 단독 세대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를 구청의 경제과 가서 확인받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 구청에서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를 했지만 입증이 안 된다. 그렇게 되시면 부모님 명의로 그냥 1세대 2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도한 뭐 종부세나 이런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분들이 30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세법상의 세대주 분리를 꼭 하시라. 그리고 이 하시는 것도 1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그 자녀들하고도 미래 설계에 대해서 항상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어떤 범위까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녀들이 과도하게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미래가 나의 미래를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서울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방에 한 20만, 한 15만 되는 중소도시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귀농할 것인가, 귀촌할 것인가, 이러한 본인의 미래를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시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를 정하셔야지 본인의 노후 미래 설계가 가능하시고요. 요즘은 뭐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닐 나이대는 초품아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좋다 하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 고령화가 되면서 병품아라는 또 용어가 나왔습니다. 병원을 품은 아파트가 좋다. 예,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니기가 편리하신 거죠. 그래서 요즘 서울 이 도심의 사대문 안 또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각 그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신도시들 가보시면 대형 빅5 병원들의 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도 여러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 상품을 꼭 한번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저축, 아니면 주식, 펀드, 그리고 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일정한 연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월마다 나오는 생활비가 있다고 하지만 생활비 외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목돈들이 들어가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산후조리원 비용, 이런 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죠. 자녀, 손주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도 비상 자금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사전에 꼭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향 굉장히 뭐 쉬운 그 하나의 그 공식이죠. 저위험이면 저수익이고 중위험이면 중수익이고 고위험이면 고수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 코인 투자, 뭐 이런 고위험의 고수익이죠. 그렇지만 본인 자산을 잃을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하나의 재테크 방향은 뭐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위험의 중수익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한 투자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상품들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노후의 미래 자금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갑자기 본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손실이 있게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위험, 중수익의 금융상품, 또 아니면 하나의 그 재무 투자를 하는 게 우리 하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은 보통 뭐 그 비과세 예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금융, 농협이나 이제 수협, 새마을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상호금융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3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자 소득세 14%가 이제 면제가 되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1.4%는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천만 원 단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시면요, 비과세 예금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상호금융회사에 출자를 하시게 되면 1천만 원까지는 출자금의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아시고 가까운 본인 주소지나
직장 가까운 곳에 가셔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한번 하게 되면요, 저희 이제 고객의 명부가 그 해당 금융기관에 이제 등재가 되게 되면 가끔씩 비정기적으로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특판 예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이런 상품들이 고이율의 정기 예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예금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 좋고요. 지금 현재 그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이 5천만 원까지는 자유롭게 본인이 예금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도 또 저희가 별도로 이제 수령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저축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 이 금융기관에 몇십 년 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우수 고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융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 고객 아니면 고정 고객, 뭐 장기 고객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시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일반적인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그 금융기관을 선택하셔서 그냥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정부가 DSR 40% 본인이 이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40%로 한정을 했습니다. 대출 그 자산 기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를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담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 차주의 신용도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뭐 신용도가 낮다 아니면 높다 이게 그렇게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대출 시에 필요한 거는 본인이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일정한 자격 요건, 소득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일정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 사전 준비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주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시장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만 이제 보이는 게 하나의 시장이고 실패한 투자자들은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누군가 실패한지 모르는 이러한 하나의 상황이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고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몰빵 투자하신 분들,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작전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기 돈을 완전히 날리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 몰래 본인의 비상금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이분들 이제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질 뿐이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돈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무도 몰래 투자해 가지고 돈을 완전히 이제 잃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은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게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격언이 뭐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 누구도 무릎이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을 권유하는 금융기관에서 하나의 만들 레토릭이다. 하나의 그냥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누가 저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학적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 이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움직이는 세계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 가치 분석을 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게 우리 현재 이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마음 수양을 쌓으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의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에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요. 그래서 꼭 마음 수양을 쌓고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의 모든 그 투자 대상의 자산들을 거의 한 10년 동안에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 10위권에 맴돌고 있고요. 그냥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의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주식 투자, 금융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요, 이 통계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시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시장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그 비중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하나의 또 한계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누가 좋다, 뭐 좋더라, 뭐 작전주,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본인이 그 업의 본질, 그리고 그 업이 가지는 시즈널리티를 알고 계시는, 이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냥 비교적 안전한 투자만 있을 뿐, 용어의 미묘한 차이지만 비교적 안전한 투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 시에 가지는 이익은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대부분 다 ETF 투자를 많이 합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가지고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바구니에 담겨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하나 일례를 들어본다면요,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50%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5,000원짜리 주식이 다시 10,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럼 100% 인상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장이 가능할까요? 50% 떨어진 주식이 100%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지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TDF 펀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가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연금을 많이 운용을 하세요. 그렇지만 퇴직연금의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70%는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30%는 보수적인 투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가 채권 투자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TDF 펀드 투자도 보수적인 투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TDF 펀드를 통해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23년 7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성격에, 그 투자 성격에 맞도록 지정을 하셔서 운용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보험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뭐 한 5개에서 어떤 분들은 15개, 20개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보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지금 보통 중장년층들 보통 그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신 게 아니고요, 지인들이 부탁을 합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보험 일을 시작했으니까 조금 도와달라. 그래서 도움의 목적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보험이 이게 어떤 보험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하신 보험이 굉장히 많다.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우리가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도 하나의 보험이죠. 그리고 그 보험에 저희가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퇴직하시면 예전 직장 의료보험료를 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건강보험공단 가셔가지고 내가 예전에 부담했던 금액만큼을 3년 동안 계속 납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금액 자체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 급여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러시면
건강보험료가 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4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4만 원을 회사가 부담하죠. 본인이 부담했던 4만 원, 이 금액만 가지고 3년 동안 퇴직하고도 계속 이제 납부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취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취업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받으시는 급여 기준에 가지고 아까 8%만 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고요. 세 번째는 본인 명의로 법인을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1인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본인 급여를 월 1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8만 원 정도 이제 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법인을 운영하시게 되면 세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무사 비용이 한 100에서 150만 원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밸런스를 본인이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를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는 한 가지 요건이 주 15시간 미만의 직장에 다니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제 간이 사업자도 되고 일반 과세자도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폼으로 직장 사업장을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음 장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직장에 신고를 하시고 직원을 채용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그 직장 사업장에 구성을 되고 그 직원이 받는 월급만큼의 본인이 그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직원이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한 8%면 4만 8천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그 대표자님도 그냥 4만 8천 원 정도를 본인이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능하고요. 가지고 있는 보험, 자꾸 이제 그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권유를 합니다. 마케팅 차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갈아타라. 아니면 뭐 실손보험도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 절대 거기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보험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옛날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절대 옛날 보험을 깨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계시는 게 본인 노후에 든든한 하나의 버팀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치매 보험을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나중에 치매가 되면 이게 좀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치매 보험의 지금 한 가지 한계가 문제가 뭐냐. 중증 치매만 많이 커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증 치매는 그렇게 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장년층들이 경증 치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 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본인이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치매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보신다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병보험에 가입을 했지만요. 간병보험은 누구에게나 이제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간병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병원에 1인 간병,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죠. 1인 간병을 하게 되면 월 간병비가 한 5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엄청나게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직접 가입을 많이 하세요. 가입하시면서 왜 가입하셨냐 여쭤보면 내 자녀들이 나의 그 간병비로 인해서 서로 불화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목적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간병을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이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험사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간병비의 지원 금액은 일반적인 그 종합병원 아니면 그 요양병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고 일반적인 이제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간병비가 정해진 금액만큼 나오죠. 하루 뭐 13만 원, 15만 원 나오지만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되면 하루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씩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따가 또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간병보험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이게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보험들이 대부분 다 80세 만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입했던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때 평균 수명을 80세로 봤었어요. 그래서 만기가 80세가 많기 때문에 80세가 지나면
우리를 지켜주는 이 보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유일한 보험이 이 간병보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꼭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면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보험, 나이 들어서 이빨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치아보험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 다른 보험들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내가 이 보험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보험은 치아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내가 이 보험을 이용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2, 3년 있다가 본인이 치아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험회사들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이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아보험 가입하고 난 뒤에 청구를 해보면 그렇게 보험금이 많이 주지 않더라. 약속한 금액만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따져보시고 치아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을 청구해 보신 분들한테 이 사항을 한번 여쭤보시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냐라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보험금을 받을 때 이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시면요, 몇 가지 이 단계를 거쳐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험회사 매니저하고 우선적으로 통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보험회사에 또 민원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민원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보험사하고 처음부터 통화할 때 내가 그냥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정한 단계를 꼭 이제 거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요약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찾으셔가지고 멘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경제관념이 부모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의 그 독립적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